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TV닥터 건강클리닉의 또 새 MC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이시니까 보통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겠지만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사실 긴장도 좀 많이 되고요. 아무래도 진료와 진행은 전혀 다른 분야다 보니까 제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다 정확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응급의학과만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응급실은 아무래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응급의학과는 그래서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아우르는 진료 과목인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과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장기와 관련된 질환입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네, 콩과 팥의 모양을 닮아서 이름 붙여진 콩팥은 신장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몸속 생명 필터라고도 하는데요. 문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도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죠. 혈뇨와 단백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노폐물 배설과 체내 항상성 유지 역할을 하는 콩팥. 양쪽 콩팥의 총 무게는 전체 체중의 약 0.4%에 지나지 않지만 콩팥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거나 소실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콩팥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콩팥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회복되지 못하고 일부 콩팥 기능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일부 소실되면 남은 신장에 기능 부하가 발생하는데 손상된 콩팥을 대신해서 남은 신장이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손상이 지속되고 어느 한계를 넘으면 남아있는 콩팥도 지치고 망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아있는 콩팥의 수는 줄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콩팥의 기능의 감소 속도는 빨라집니다. 만성 콩팥병 5단계 중 1단계, 2단계, 3단계 초기까지는 남아있는 콩팥이 일을 열심히 해서 증상이 없지만 3단계 후기나 4단계부터는 보상해 줄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부종이나 전해질 이상, 산연기 이상, 요독증, 빈혈 같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은 혈뇨와 단백뇨. 혈뇨와 단백뇨를 빨리 발견해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증상이 만성 콩팥병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 콩팥병은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는 질환을 말하는데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최근 5년 사이 35% 가까이 증가했다. 만성 콩팥병은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대부분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해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만성 콩팥병의 관리란 콩팥 기능의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하는 것이며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합병증을 치료하고 콩팥 기능이 소실됐을 때는 투석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신장 기능 이상이나 단백뇨, 혈뇨 등의 콩팥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석원 과장과 함께 혈뇨와 단백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네, 저는 이제 혈뇨는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단백뇨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럴 텐데요.
사실 혈뇨와 단백뇨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장내과 의사들이 환자분들께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장내과 전문의와 함께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석원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내과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콩팥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장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이 이제 우리 몸의 생명 필터라고 불린다고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누군가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버려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는 것이 콩팥인데요.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이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을 모아서 밖으로 버려주는 역할을 콩팥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신장은 우리 몸 등 아래쪽에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한 개씩 있고요. 크기는 자기 자신의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앞쪽 배보다는 뒤쪽 등에 가깝게 있는데요. 그래서 콩팥에 염증이 생기면 배보다는 등이나 옆구리가 아픕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에도 설사나 구토 증상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탈수 증상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도 환자분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각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신장 기능이 망가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만성 콩팥병은 전체 기능의 70%의 콩팥 기능이 상실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30%만 남아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그래서 콩팥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합병증이 발견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병의 합병증으로는 몸에 물이 쌓여서 발생하는 부종, 그리고 노폐물이 쌓여서 발생하는 요독증이 있습니다. 몸이 가렵다던가 식욕이 없다던가 잠을 못 잔다던가 팔다리가 저린 이런 전신적인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신장 질환이라고 하면 몸이 붓는다든지 뭐 피곤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좀 건조해지는 네. 이런 증상들을 알고 계실 텐데 이 외에도 생소한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증상이 혈뇨와 단백뇨인데요. 먼저 이제 혈뇨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혈뇨란 소변에 피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적혈구를 포함하고 있을 때 혈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적혈구뇨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통상적으로 적혈구를 피라고 해서 그냥 혈뇨라고 합니다. 이 소변에 섞여 있는 피 양이 많을 때는 소변색이 붉게 보일 수 있고요.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이 있을 때는 현미경으로 관찰해야만 알 수 있고 이것을 미세혈뇨라고 합니다. 보통 증상이 없는 미세혈뇨는 건강검진을 받고 요검사 이상을 통해서만 자기가 혈뇨인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증상이 없는 미세혈뇨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붉은 소변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런 소변은 혈뇨가 아닌가요? 소변이 붉다고 해서 모두 혈뇨는 아닙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소변이 짙어져서 붉게 보일 수 있고요. 약물에 의해서도 소변이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소변이 붉어질 수 있고요. 격렬한 운동이나 심한 외상 후에도 소변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변에는 색깔은 붉은 소변이지만 적혈구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혈뇨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붉은 소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해 주셨던 뭐 더운 날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뭐 색깔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혹은 약물 때문에 이런 뭐 붉은 소변을 보더라도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놀랄 것 같아요. 네. 소변 색깔이 정말 핏빛 선홍색이거나 검붉은색, 일명 콜라색 소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색을 띠면 환자분들은 당연히 많이 놀라시고 일찍 병원으로 오십니다. 네. 의심의 여지 없는 혈뇨는 당연히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고요. 소변이 단지 짙어 보이는 정도라면은
의심되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는 물을 많이 마셔본다던가 네. 약이 원인이라 생각이 되면 약을 중지하고 소변색의 변화를 관찰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붓다 그래서 전부 진짜 혈뇨는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가짜 혈뇨와 진짜 혈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멸검사와 현미경 검사로 구분을 합니다. 소변 자멸검사는 적혈구가 있을 때 1 파서티브, 1 플러스, 2 플러스 같은 대략적인 숫자로 양성임을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소변이 짙어졌거나 약물에 의해서 붉게 보일 때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음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멸검사만으로도 대략적으로 혈뇨인지는 알 수 있지만 자멸검사가 적혈구에만 양성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색소와 마이오글로빈에도 양성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자멸검사를 하는 검체지가 산화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효소가 혈색소와 마이오글로빈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 지금 또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이 혈색소와 마이오글로빈. 제가 듣기에는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개념일까요? 혈색소는 다른 말로 하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요. 적혈구에 존재하면서 산소를 운반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수명은 보통 120일 정도인데요. 수명을 다한 적혈구는 비장으로 들어가서 파괴됩니다. 이때 적혈구에서 나온 혈색소도 같이 분해되는데요. 분해된 혈색소에서 나온 철분은 대사용되고 다른 물질은 대사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혈색소도 모두 분해되기 때문에 소변에서는 혈색소가 발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적혈구가 빠르게 파괴되는 상황에서는 혈색소가 피안을 떠다니다가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색소뇨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변 색깔도 평소하고 달라지게 되는데요. 선홍색에서 콜라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혈구가 일찍 파괴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혈색 소뇨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오글로빈은 뭘까요? 네, 혈색 소뇨는 사실 희귀병이나 수혈 부작용 같은 드문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현상인데요. 마이오글로빈뇨는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만큼 드물지 않습니다. 마이오글로빈은 근육 속에 존재하면서 혈색소처럼 산소 저장고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근육을 붉게 보이게 하는 물질입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이나 외상, 심한 감염이 있을 때 횡문근이라는 근육이 파괴되면서 근육 안에 마이오글로빈이 혈액으로 나오고요. 이 마이오글로빈이 소변으로 나와서 소변이 콜라색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를 시작하거나 스피닝 후 검붉은 소변이 나온다면 마이오글로빈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변의 이상뿐 아니라 급성 신손상이나 전해질 이상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피검사와 다량의 수액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결과는 대부분 호전되어 건강하게 퇴원하지만 일부에서는 급성 신손상에서 회복이 안 돼서 만성 콩팥병으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혈색소뇨나 마이오글로빈뇨나 혈뇨는 모두 색깔은 붉지만 자멸검사에도 서로 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하는 검사가 현미경 검사인데요. 현미경 검사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적혈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미경 검사 결과 소변에서 적혈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가짜 혈뇨를 분류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가짜 혈뇨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먹은 음식이 비트나 마왕, 블랙베리 같은 음식 자체에 색소가 있는 경우에도 소변이 붉게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색소 자체에 신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장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핵약을 복용했을 때도 붉은 소변을 볼 수 있는데요. 환자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주기 전에 미리 환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음식이나 약에 의해 소변이 붉게 나오는 경우에는 적혈구나
혈색소, 마이오글로빈이 없는 그냥 붉은 소변이기 때문에 자멸 검사에서도 음성이고 현미경에서도 음성입니다. 네. 이렇게 뭐 소변색이 붉게 나오는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혈뇨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진짜 혈뇨에 대한 정의는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 의하면 현미경 고배율로 봤을 때 한 시야에서 적혈구가 3개 이상 3번의 검체에서 2번 이상 검출됐을 때나 한 번의 검사에서 100개 이상의 적혈구가 검출됐을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장에서부터 요관, 방광, 요도까지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길을 요로라고 하는데요. 이 요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어도 혈뇨는 나올 수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 크게 나누자면 사구체성 혈뇨와 비사구체성 혈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구체라는 말은 이제 콩팥질환 알아볼 때 들어본 적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사구체는 어떤 건가요? 신장의 기능 중 하나로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 동맥으로 피가 콩팥 안으로 들어가고 콩팥에서 피를 깨끗하게 한 후 노란색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밖으로 나가고 깨끗해진 피는 파란 정맥을 통해서 우리 몸 안을 다시 순환합니다. 콩팥을 더 자세히 보면 신원이라는 작은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개의 콩팥에 약 100만 개의 신원이 있고요. 한 개의 신원은 보호막 주머니, 사구체,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사구체가 핵심적인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피 속의 적혈구나 알부민은 크기가 커서 사구체를 통과하지 못하고 노폐물은 크기가 작아서 사구체를 통과합니다. 사구체를 통과한 노폐물은 세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되고요. 적혈구와 알부민은 노폐물이 제거됐기 때문에 깨끗해진 피와 함께 콩팥 정맥을 통해 전신순환을 합니다. 다음 그림은 사구체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사구체 필터 부위는 서로 손가락을 깍지 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로로 본 사구체인데요. 여기 깍지 사이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로 노폐물이 통과해서 세뇨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필터에 손상이 있으면 깍지가 느슨해지고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적혈구나 알부민이 빠져나가서 적혈구가 빠져나가면 혈뇨,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단백뇨가 됩니다. 사구체성 혈뇨와 비사구체성 혈뇨를 다시 말하면 손상된 필터 때문에 발생한 혈뇨와 필터와 상관없이 필터 바깥에서 발생한 혈뇨란 말로 풀이됩니다. 네.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구체성 혈뇨 어떤 걸 말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앞서 소변이 이제 만들어져 지나가는 길을 요로라고 하셨고 이 길에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혈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를 비사구체성 혈뇨라고 하나요? 네, 비사구체성 혈뇨는 요로감염, 요로결석, 요로종양이 주요 원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로감염이 있는데요. 요로감염은 요로계에 병원체가 침범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절반이 일생에 한 번은 요로감염으로 병원을 찾은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위치에 따라 상부 요로감염과 하부 요로감염으로 나뉘고요. 상부 요로감염은 신우신염이나 신장 농양 같은 신장 위치에 발생합니다. 다음 화면은 신우신염 사진인데요. 이 앞쪽이 배 쪽이고 이 뒤쪽이 등 쪽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콩팥이 하나씩 있고요. 이쪽 콩팥에 비해서 이쪽 콩팥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네. 여기 짙어 보이는 부분이 염증인데요. 이 염증 때문에 부어서 이 콩팥이 커져 있습니다. 등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콩팥에 염증이 있으면 등이나 옆구리가 아프고요. 고열, 근육통이 동반되고 유관적 혈뇨도 흔히 관찰됩니다. 또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요도염 같이 신장 이하 부위에 발생하는 것을 하부요로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하부요로 감염 중에서도 방광염이 가장 많습니다. 방광염의 증상은 1시간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는 빈뇨, 그리고 소변을 조금도 참을 수 없는 급박뇨,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한 통증 등이 주 증상이고요. 유관적 혈뇨나 미세혈뇨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의 치료는 소변 배양 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동정하고 그 균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쓰는 것이 치료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심한 통증으로 악명이 높은 질환이죠. 요로결석. 요로결석이 있을 때도 이제 혈뇨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네, 요로결석도 매우 흔한 질병이고요. 갑작스럽게 옆구리나 등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콩팥에서 생긴 돌이 아래쪽 소변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소변기를 막기도 하고 벽을 긁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심한 통증과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길에 하얀색 물질이 보이는데 이것이 요로결석이고 이 결석이 소변길을 막고 있어서 소변 위쪽으로 소변이 내려가지 못하고 쌓여서 소변길이 부풀고 신장도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진짜 혈뇨의 원인은 악성종양, 암입니다. 요로계에 암이 발생하면 혈뇨가 나올 수가 있나요? 네, 악성종양은 꼭 감별되어야 할 혈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국민암정보센터에 등록된 암 발생 순위입니다. 이 중에서 신장암과 방광암, 전립선암이 혈뇨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대한비뇨기과 학회에 따르면 혈뇨 환자의 13%가 악성종양이라는 통계도 있을 만큼 드물지 않은 질환입니다. 화면은 신장암 사진입니다. 양쪽에 콩팥이 보이고요. 신장에 붙어서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신장암입니다. 신장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다른 질환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흡연자에게 잘 발생합니다. 전립선암은 전립선 특이항체라는 종양 표지자와 전립선 초음파를 이용할 수 있지만 확진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방광암은 소변으로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는지 알아보는 요세포 검사, 그리고 CT나 초음파로 보지만 강하게 의심될 때는 방광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혈뇨가 있을 때 다른 암에 비해서 방광암의 비율이 높습니다. 고령에 유관적 혈뇨가 있고 요로감염이나 요로결석 같은 흔한 혈뇨의 원인이 배제된다면 특히 흡연자일 경우는 암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관적 혈뇨가 발생하면 대부분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데요. 네. 일부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혈뇨가 발생했다 사라졌다 하면서 그냥 지내시는데요. 악성 종양은 통증이 없고 피가 났다 안 났다 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유관적 혈뇨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뇨가 있을 때 비뇨기과를 가야 하냐 신장내과를 가야 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느 과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이고 통증 없는 혈뇨가 있는 분은 암을 배제하기 위해서 방광경 검사를 할 수 있는 비뇨기과부터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령이고 또 통증 없는 혈뇨가 계속될 때 뭐 항상 좀 암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이나 요로결석 또 요로감염 외에 이 혈뇨의 원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고태성 혈뇨 중에 하나인데요. 가족력이라는 특이한 특징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혈뇨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받는 분이 계신다면 유전적 신질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구체 기저막 이상으로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알포트 증후군이나 얇은 기저막 증후군은 유전적 질환으로 가족력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다낭성 콩팥병 사진인데요. 정상 콩팥에 비해서 다낭성 콩팥병의 신장은 매우 큽니다. 수많은 물주머니들이 발생하여 부피가 커지고 다음 보시는 사진처럼
복강안을 물주머니로 채우게 됩니다. 신장에 수많은 물주머니가 발생하면서 정상 신장은 자리를 잃게 되어 파괴되고요. 콩팥의 기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이 병도 가족력이 있으며 혈뇨 단백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전적 질환 외에도 심장 질환이나 뇌질환 또는 심장 리듬에 문제가 있어서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항응고제라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혈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와파린,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같은 약들은 출혈 성향을 높여서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이 생리 중일 때도 혈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생리혈에 소변 검체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혈뇨가 반복된다면 여러 개의 자궁 내막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궁 내막증이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자궁 내막이 자궁 바깥에서 부착되고 증식한 것인데요. 주기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반응하여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뇨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유전 질환의 여부도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복용약과 또 호르몬 주기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혈뇨의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한때 가벼운 증상일 수도 있지만 심각한 질환들의 전구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뇨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그 원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혈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볼 주제가 바로 단백뇨입니다. 이제 혈뇨는 이제 소변 속의 적혈구, 그러니까 이제 혈액 성분이 좀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단백뇨는 그렇다면 뭐 단백질이 섞여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단백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도 적은 양의 단백질은 소변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한치를 성인에서는 150mg인데요. 이 수치보다 높으면 단백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거품뇨는 단백뇨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거품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뇨를 꼭 측정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해보면 단백뇨가 150mg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거품뇨에 대해서 비의료인이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거품뇨의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고 기준이 없으므로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거품뇨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품뇨가 의심되면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해서 거품뇨인지 아닌지를 단백질 정량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변에 거품이 섞였다고 하면은 반드시 병원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백뇨가 있으면 심각한 질환이 있는 건가요?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모두 병적인 것은 아닙니다. 10대나 20대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에서는 단백뇨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 훈련소 신체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와서 귀가된 후 정밀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는데 단백뇨 검사상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 단백뇨라고 합니다. 또 기립성 단백뇨도 있는데요. 서 있을 때는 단백뇨가 측정이 되지만 누워 있을 땐 단백뇨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8시간 이상 누워있는 상황, 즉 잠을 자고 난 후 아침 첫 소변을 검사해보고 만약 음성으로 나온다면 기립성 단백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 단백뇨나 기립성 단백뇨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 밖에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도 일시적인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시적인 단백뇨는 그 양이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며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양의 단백뇨, 1000mg 이상의 단백뇨가 나올 때는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고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에게서 이제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성인도 이제 몸 컨디션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수치, 단백뇨의 수치들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일시적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단백뇨가 보인다. 그러면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네, 지속적인 단백뇨가 있다는 것은 사구체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사구체는 알부민을 통과하지 못하고 노폐물만 통과를 시키지만 알부민이 통과하기 때문에 필터는 우리 알부민을 보존해야 되는데 단백뇨로 알부민을 잃게 됩니다. 그 사구체는 일종의 알부민에 특화된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에도 사구체성 혈뇨가 있는 것처럼 알부민은 사구체성 단백뇨라고 합니다. 사구체성 단백뇨는 만성 콩팥병을 뜻하고 만성 콩팥병은 완치가 어렵고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 사구체가 손상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구체 손상 3대 원인은 그림에서 보듯이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입니다. 최근에 당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혈당이나 고혈압 상태 또는 사구체 비감염성 염증 상태가 사구체를 필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구체가 손상되는 3대 원인이 당뇨, 고혈압, 그리고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셨고 이로 인해 이제 단백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럼 단백뇨가 있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나요? 단백뇨의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백뇨의 양이 적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고요. 점점 진행해서 3000mg 이상의 단백뇨를 보이면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고 발목이나 발 정강이가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는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더 심해지면 폐부종도 발생하여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또 혈액 중 항응고물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는데요. 특히 허벅지 쪽에 잘 생겨서 혈관을 막아 다리가 더 붓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폐동맥으로 날아가면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심할 경우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단백뇨 좀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현재 사구체율이 정상이라도 단백뇨가 많다면 단백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사구체 여갈이 감소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나쁜 예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줄이는 것이 만성 콩팥병 관리의 관건인데요. 단백뇨를 줄이는 것은 혈압 조절이 핵심입니다. 혈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해줘야 할 일이 있는데요. 너무 당연하고 많이 듣는 말이지만 싱겁게 먹기, 과체중이면 운동해서 살을 빼기,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해줘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은 환자들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다면은 항고혈압제를 드리고 혈압이 변하는지, 단백뇨가 줄어드는지,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혈압을 줄이고 단백뇨도 줄여서 심보호 효과가 있는 약이 있는데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저희 신장내과에서는 아주 보배와 같은 약이고 단백뇨가 많은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없는 한 꼭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신장이 나쁜 환자들에게 저단백식이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이 있나요? 안타깝지만 단백뇨가 있는 환자한테 좋은 식품은 없고 피해야 할 식품만 있습니다. 신기능 저하를 가속하지 않기 위해 저단백 식이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일반인 식사는 킬로그램당 1g의 단백질을 포함하는데 저단백 식이는 킬로그램당 0.6에서 0.8g의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보통 이렇게 환자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경우에 생선 한 토막, 여기서 한 토막이란 자기 손바닥의 반절 크기, 그리고 또는 고기 조금이면 자기 주먹의 반절 정도의 양의 고기, 또는 두부 4분의 1에서 6분의 1모 정도,
아니면 계란 한 개,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한 끼를 드시라고 하고 여기에 밥 한 공기, 채소 반찬 서너 가지, 하루에 우유 한 컵 정도를 권합니다. 네. 뭐 식이 조절도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약 복용도 꾸준히 해서 이제 단백뇨를 잘 관리해야 이 만성 콩팥병을 잘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단백뇨 조절 외에 이 만성 콩팥병을 관리하는 방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성 콩팥병 환자의 40%는 당뇨 환자입니다. 단백뇨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도 만성 콩팥병 진행을 늦춘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DCCT라는 1,400명의 일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철저히 혈당 관리를 한 그룹이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50% 정도 단백뇨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UKPDS라는 영국에서 2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혈당을 철저히 관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미세 혈관 합병증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혈당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신장 초음파로 발견 가능한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신장 낭종입니다. 보통 낭종이라고 하면 이제 물혹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신장에도 낭종이 발생하나요? 예, 신장 낭종은 검진이나 일반 검사 중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신장 내 덩어리인데요. 신장 낭종은 악성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낭종의 막이 얇고 둥글고 낭종 내에 이물질이 없다면 악성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검사를 하지 않고 안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장 난종은 이런 단순 낭종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상 결계가 불규칙하고 막이 두껍고 낭종 안에 이물질이 있거나 경막이 있다면은 신장 CT를 찍어봐서 더 자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CT 소견으로 악성 가능성을 판단하고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검사를 다시 해보거나 아니면 바로 악성 가능성이 높다면 수술을 합니다. 또 악성 가능성이 없더라도 낭종 내 출혈이 있거나 낭종이 너무 커서 통증을 유발할 때는 낭종 수술로 제거하거나 바늘로 찔러서 물을 흡인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장 결석이나 또 석회화인데요.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요로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요가 농축되고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고 칼슘 결정이 쉽게 만들어지며 이 결정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붙어서 결석과 석회화가 일어납니다. 신장 실질 내에 석회화가 발생한 그림입니다. 양측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칼슘 결정으로 인한 석회화입니다. 신장 결석과 석회화는 요로결석의 일종으로 신장 실질 바깥에 생기면 신장 결석이고 신장 실질 내에 칼슘염이 침착되면 신석회화라고 합니다. 네, 또 신장 모양의 이상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응급실에서 환자 CT를 찍었는데 신장 모양이 하트 모양인 거예요. 모양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네.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만성 콩팥병의 진단 기준은 신장의 구조적 이상이나 기능적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이상은 앞서 언급했던 혈뇨나 단백뇨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구조적 이상은 영상학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신장이 한 개밖에 없는 경우나 아니면 다낭성 콩팥병 그리고 또는 신장 동맥이 좁아져서 한쪽 콩팥이 위축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는 결국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신기능이 정상이더라 하더라도 만성 콩팥병으로 간주합니다. 거꾸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구조적으로 없는지도 항상 교차로 해서 확인합니다. 기능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콩팥 모양이 정상이라고 하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적인
구조적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네. 콩팥 건강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몇 가지 풀어볼 텐데요. 얼굴과 몸이 많이 부으면 우리가 보통 콩팥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나요? 부종은 콩팥 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기능이 떨어지면 부을 수 있는 장기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신장과 심장과 간인데요. 몸이 부었을 경우는 이 세 가지 장기가 건강한지를 항상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 장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다리가 붓습니다. 그 이유는 수분이 중력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아래로 쏠려서 다리가 먼저 붓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지 않고 얼굴이나 팔 한쪽이 먼저 붓는 경우는 약제 부작용도 생각해 봐야 하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네, 요새는 이제 암과 같은 그 심각한 질환을 이제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 건강 검진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혹시 신장의 경우에도 이런 검진이 필요한가요? 예,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은 신장암의 70%가 검진이나 다른 병을 검사하다 발견되고 나머지 30%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은 후 발견된다고 합니다. 신장암은 증상도 거의 없어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 몇 년을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 국가에서도 일반 검진에서는 복부 초음파가 포함되지 않아서 40대 이후 환자 중에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나 비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평소에 건강한 신장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운동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식이요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주의하면 될까요? 신장에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식이요법,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싱겁게 먹기,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신장의 부담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부종의 흔한 부종의 원인 중 하나인데 잘 모르는 음식이나 나물, 약재, 건강식품을 드시고 내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원인 물질을 제거하면 신장이 잘 회복되지만은 신장이 약하신 분은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음식이나 약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혈뇨나 단백뇨는 소변 검사로 하는데요. 소변 검사는 쉽고 빠르고 싼 검사고 생각보다 매우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검진상 혈뇨나 단백뇨가 보일 때는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실제 혈뇨나 단백뇨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사구체성 혈뇨나 사구체성 단백뇨로 진단을 받더라도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하신다면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지 않고 잘 지내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서 검사받고 주치를 믿고 따르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김석원 신장내과 전문의와 함께 혈뇨와 단백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당뇨병 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이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몇 배나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초기부터 혈당 관리,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싱겁고 담백한 음식 드시는 거, 금연, 꾸준한 운동하시는 게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